집 앞 마트까지 혼자 걸어가기, 아니면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기. 이게 누구한테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간절한 목표가 되기도 하죠. 오늘 저희가 뛰어든 건 바로 이 움직임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노인이나 신경계 환자분들, 그 이동 기능을 훈련시키는 과제지향적 접근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었는데 사실 용어부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번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걸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 과학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어떤 원칙으로 훈련하는지 그 전체 그림을 당신과 함께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는 것. 자, 시작해볼까요? 네, 아주 좋은 시작이네요. 그 과제지향적이라는 말이요. 사실 이 모든 접근법의 철학을 다 담고 있거든요. 이건 기존의 재활 방식하고는 뭐랄까, 생각의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출발점부터요. 네, 예전에는 다리 근력이 얼마나 약해졌나 여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래서 그 다리로 버스 계단을 오를 수 있는가? 바로 이 실제 목표, 즉 과제를 중심으로 모든 걸 분석하고 훈련하는 거죠. 근육이 아니라 삶을 보는 거예요. 와, 근육이 아니라 삶을 본다. 이 말이 확 와닿는데요. 그럼 그냥 옆에서 자, 한번 걸어보세요 하고 지켜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뭔가 굉장히 체계적인 과정이 있겠네요. 마치 탐정이 사건 현장을 분석하듯이요. 그 탐정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과제 요구 분석.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건 현장 분석입니다. 목표 과제가 만약 버스 타기다. 그러면 버스를 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아주 잘게 쪼개서 봐요. 아주 짧게요. 예를 들면요. 준비는지,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시간은 얼마나 주어지는지, 이런 과제 자체의 물리적인 요구, 환경 변수, 규칙까지 전부 목록으로 만드는 거죠. 아, 그냥 버스 타기가 아니라 만원 버스에서 5초 안에 높이 30cm 계단 2개를 오른팔로 손잡이를 잡고 오르기처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장을 그렇게 완벽하게 파악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수행 실패 지점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랄까, 용의자를 신문에서 약점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하고 같아요. 아, 일부러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평지는 잘 걷는 분한테 갑자기 180도 돌아보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걸으면서 자, 100 빼기 7은 거기서 또 7을 빼면 같은 계산 문제를 내는 이중 과제를 줍니다. 뇌에 일부러 과부하를 걸어보는 거군요. 멀티태스킹을 시켜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딘지 확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약점이 그런 특정 조건에서 확 드러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균형이 무너지거나 발이 질질 끌리거나 속도가 툭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걸 포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 지점을 찾아내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가설 설정에 들어갑니다. 가설 설정이요? 네. 회전할 때 균형을 못 잡는 걸 보니까 이건 근력 문제라기보다는 몸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진 탓일 거야. 혹은 계산을 시키니까 휘청거리네? 이건 보행이 아직 자동화되지 않아서 인지적인 자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군. 이렇게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 가설이 바로 맞춤형 훈련 계획의 설계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다가 정말 머리를 띵 하고 치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역량, 영어로는 capacity, 그리고 실행, performance, 이 둘을 구분하는 거였는데요. 전에는 이 둘을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이 덮건법의 거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 ICF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재활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역량, 즉 캐패시티는 함사디로 실험실에서의 최고 기록입니다. 실험실 최고 기록이요? 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통제된 병원이나 클리닉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말해요. 반면에 실행, 퍼포먼스는 실전에서의 평균 기록이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가득한 실제 집, 동네, 시장 같은 현실 세계에서 평소에 얼마나 해내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와,
들어보니까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겠네요. 충격적일 정도로 클 때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병원 복도에서는 100m를 완벽하게 걷는 분이 지난 6개월 동안 집 앞 편의점 한 번 못 가본 경우가 허다해요. 그건 그분의 신체 능력, 즉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울퉁물퉁한 보도블럭,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 사람들의 시선 같은 현실의 혼돈, 그리고 그걸 감당할 자신감, 즉 실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재활이 바로 이 거대한 간극을 놓치곤 했죠. 그렇군요. 그럼 그 실험실 최고 기록, 즉 역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나요? 무슨 체력장 테스트 같은 게 있나요? 기 검사 10MWT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10m를 걷는 속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를 기준으로 이분은 집안에서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혹은 동네 마트는 다닐 수 있는 수준이다.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거리 순발력을 보는 거죠. 어허. 반면에 6분 걷기 검사 6MWT는 6분 동안 최대한 멀리 걷게 해서 걷기 지구력을 평가하고요. 속도랑 지구력 둘 다 중요하니까요.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검사로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TUG라는 게 있습니다. TUG요? 네, 의자에서 일어나서 3m를 걸어갔다가 돌아서 다시 의자에 앉기까지의 시간을 재는 건데요. 이 짧은 동작 안에 서기, 걷기, 방향 전환, 균형 잡기, 앉기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아주 강력한 지표로 쓰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팔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5번 일어났다 앉는 5회 의자에서 일어서기, 이걸로 하체 근력을 간단하게 확인하기도 하죠. 검사 이름만 들어도 뭘 보려는지 딱 알겠네요. 좋습니다. 역량은 그렇게 측정한다고 치고 더 어려운 문제인 실행 능력, 그러니까 실전 기록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현대 기술하고 환자 자신의 목소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생활 공간 평가 LSA라는 설문이 있어요. 설문요? 네, 최근 4주 동안 집 밖으로 가장 멀리 나간 곳이 어디인가요? 얼마나 자주 나갔나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제 활동 반경이랑 사회 참여 수준을 점수로 매기는 겁니다. 아, 본인의 경험을 직접 데이터로 만드는군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면 하루 총 걸음수나 쉬지 않고 한 번에 몇 분이나 걸었는지 이런 객관적인 활동량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환자 본인이 직접 보고하는 심리 상태, 즉 PROMC입니다. 심리 상태요? 네, 낙상에 대한 두려움 척도나 보행에 대한 자신감 척도 같은 것들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나 자신감 같은 마음의 문제도 측정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문턱보다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더 큰 장벽이 되거든요. 아, 이런 심리적, 환경적 장벽을 파악해야만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평가는 TUG 같은 역량 검사랑 LSA나 웨어러블 데이터 같은 실행 측정을 함께 보는 겁니다. 둘을 같이? 네, 그래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실제 삶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그 둘 사이의 간극은 없는지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이제 전체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탐증처럼 문제를 분석해서 역량과 실행이라는 두 가지 렌즈로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했다면 이제 드디어 치료, 즉 훈련에 들어갈 차례군요. 그렇게 찾아낸 문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훈련의 여정에도 어떤 규칙이나 원칙 같은 게 있겠죠. 자료에서 뇌의 배선을 바꾸는 신경 가소성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 5가지 원칙이 효과적인 훈련의 핵심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제 특이성입니다. 과제 특이성. 네.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수영을 해야 하듯, 걷기를 잘하고 싶으면 걷기 자체를 연습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둘째는 충분한 강도와 반복입니다. 뇌가 이 움직임이 생존에 정말 중요하구나. 이 회로를 강화해야겠다. 라고 인식하게 만들려면 정말 지겹다 싶을 정도로 많이, 그리고 약간 힘들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뇌를 설득하는 과정이군요.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야.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길을 새로 뚫어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하하, 완벽한 비유입니다. 셋째는 단계적 난이도 조절이에요.
늘 똑같은 평지만 걸으면 뇌가 더 이상 배울 게 없겠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이거나 바닥에 얇은 매트를 깔아서 지면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걸으면서 물건을 옮기는 이중 과제를 줘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는 다양성이고요. 다양성. 병원의 그 매끈한 복도, 집안의 카펫, 밖의 보도블럭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실행 능력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안전관리.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물론입니다. 의욕적으로 도전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천장에 달린 레일에 하네스를 연결해서 체중을 일부 지지해주고 낙상을 100% 방지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야 환자도 치료사도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훈련 강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료에 부분 연습이랑 전체 연습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 걷기 훈련을 할 때 둘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부분 연습은요, 걷기라는 큰 동작을 구성 요소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훈련법입니다. 아, 약점 공략? 예. 예를 들어서 걸을 때 발목에 힘이 없어서 발끝이 자꾸 바닥에 끌리는 분이 있다면 다른 건 다 빼고 앉은 자리에서 발목만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 이것만 수백 번 반복하는 거죠. 특정 약점을 강화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 전체 연습은 말 그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거겠고요. 맞습니다. 병원 복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번에 쭉 걷거나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다녀오는 과정 전체를 통째로 연습하는 거죠. 실제 임상에서는 보통 재활 초기에 부분 연습으로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한 뒤에 가능한 한 빨리 전체 연습으로 통합시킵니다. 아, 통합시키는군요. 네, 그래야 훈련실에서 연습한 동작들이 따로 놀지 않고 실생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부드럽게 연결, 즉 전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원칙도 알았고 방법도 알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보내주신 로봇이나 VR 관련 자료들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막연히 미래 기술인가 보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훈련 원칙들, 특히 엄청난 반복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도구들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기술들은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훈련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인 셈이죠. 예를 들어 몸무게 일부를 받쳐주는 기능이 있는 트레드밀, BWSTT라고 하는데 이건 낙상 위험 영상타에서 치료사 한 명이 환자 한 명 붙들고 씨름할 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걸음수를 안전하게 확보해 줍니다. 강도와 반복 원칙을 충족시키는데 최고죠. 로봇은 어떤가요? 정말 영화처럼 사람을 막 움직여주나요? 하하, 비슷합니다. 로봇 보조 보행 훈련 RHGT는요. 스스로는 다리를 한 걸음도 떼기 힘든 환자도 로봇의 힘을 빌려서 정상에 가까운 보행 패턴을 수백, 수천 번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뇌에게 원래 걷는다는 건 이런 느낌이야 하고 올바른 움직임의 청사진을 계속해서 입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그리고 가상현실 VR은 다양성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라니 어떤 면에서요? 저희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에 극심한 공포가 있었어요. 횡단보도요? 네, 클리닉 안에서는 그 상황을 도저히 재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VR 기기를 쓰게 하고 가상도시의 횡단보도에 서게 했어요. 처음 옆에서 차가 빵 하고 경적을 울리니까 심박수가 폭등하더군요. 세상에. 안전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은 진짜처럼 반응한 거죠. 그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두려운 상황을 수십 번 반복 훈련하고 나서야 실제로 길을 건너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건 어떤 트레드밀도 해줄 수 없는 경험이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마트까지 걷고 싶다는 그 소박한 목표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탐정처럼 파고드는 과제 분석, 실험실 기록과 실전 기록이라는 두 개의 렌즈로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뇌를 설득하기 위한 5가지 원칙에 따라서 훈련 계획을 세우는 전체 과정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나 VR 같은 기술은 그 원칙들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였고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현대 재활의 핵심은 ICF 모델에 기반해서
역량과 실행의 간극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 특기적인 훈련을 충분한 강도와 다양성을 갖춰서 반복하는 것. 그 과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결국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하는 것으로 만드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움직임을 회복하는 이 체계적인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는 부분은 실행 능력을 측정할 때 낙상에 대한 두려움 같은 심미적인 요소까지 들여다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지네요. 과연 움직임의 회복이라는 건 단지 신체의 기능만을 되찾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는 과정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되찾아주는데 우리 사회와 기술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